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국명진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골량의 감소와 골밑의 구조의 이상 때문에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뼈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골다공증이 있는 뼈입니다. 이렇듯 골다공증 뼈는 뼈가 약해져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 스펀지와 같은 뼈가 돼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우선 골다공증은 가장 흔한 뼈 질환이며 골절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통증, 장애, 우울증, 사망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골반뼈의 골절은 보행, 기립을 힘들게 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자립심을 잃게 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얼마나 흔하게 발생할까요? 연령별 유병률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남녀 전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인 50대 중후반부터는 골다공증의 발병이 매우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병을 알고 적절히 치료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의 병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수는 22.4%, 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는 사람은 11.1%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지만 진단을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골절로 이어져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50대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골절 후 사망률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1.3배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골다공증과 골절이 더 흔하지만 골절 후 합병증은 남성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에서 58%만이 의료를 이용하고 골다공증 골절 환자 중에서 검사를 이전에 받았던 환자가 절반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과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뼈는 흡수기와 역전기, 형성기, 휴식기를 거쳐서 정상적인 뼈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뼈는 흡수가 되고 새로운 뼈는 형성되면서 정상적인 뼈의 강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면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발생 요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최대 골량이 낮은 경우, 폐경, 연령 증가, 생활습관, 영양 부족, 호르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골다공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생할까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흑인보다는 백인 또는 아시아인이 많이 나타나고요. 어머니가 골절을 앓았던 병력이 있거나 체구가 작거나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및 영양 요인으로는 무월경, 흡연, 과도한 음주, 비활동성, 움직임이 적거나 저체중인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거식증, 소화흡수장애, 부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 등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합병돼서 나타날 수 있으며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제에는 스테로이드제, 갑상선 호르몬, 일부 제산제,
항응고제, 항암제, 항정가제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골밀도 검사의 종류에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 정량적 초음파법, 정량적 전산화 단층 촬영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가지는 폐경 이행기 여성,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갖는 50, 60대 남성분들, 70세 이상의 남자, 골다공증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방사성 소견에서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환자,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골다공증 약물요법을 시작하려는 환자 또는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의 경과 추적에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주로 가지는 의문점은 골다공증을 꼭 치료해야 하는가입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은 회복이 쉽지가 않고 수술 후에도 10명 중 한두 명은 사망하게 되고 서너 명은 거동이 불편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고 안 좋은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며 치료 후에는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은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중에서 칼슘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칼슘 섭취는 뼈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칼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0mg이나 우리나라 국민 1일 평균 섭취량은 529mg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멸치, 건새우, 뱅어포, 미역,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두부, 두유, 콩,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음식 섭취만으로는 칼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제를 따로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뼈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 중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를 통해서 합성이 되는데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고등어, 참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달걀 노른자나 버섯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철과 같이 일조량이 적을 때나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비타민 D를 따로 처방받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서는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쬐게 되면 하루 요구량의 절반 정도는 합성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체중 부하 운동은 에어로빅, 조깅, 줄넘기, 계단 오르기, 테니스, 걷기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과 같은 운동은 골밀도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근력과 균형 감각을 좋게 하여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아령, 역기,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력 강화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가, 체조, 태극권 등과 같은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운동들은 균형이나 유연성, 근력을 강화하여 낙상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허리 비틀기, 허리 구부리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척추에 큰 압박이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골다공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흡연은 장의 칼슘 흡수율을 낮추고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서 골다공증의 발병을 높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최대 골량을 낮추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흡연 여성에서는 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골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골절 시 치료에서 금연은 경과를 좋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뼈 건강에 해롭다고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은 적은 음주량에도 골밀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주는 그 외에도 판단력과 운동 기능을 저하시켜서 낙상을 유발하여 이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염분은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낮추고 소변으로의 칼슘을 배설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과도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시게 되면 관절의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이 많아지게 되어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짜게 먹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골 혹은 척추골절이 있었던 환자들,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 골감소증을 진단받고 과거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골절의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들이 치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골감소증이란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만큼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정상인보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종류에는 칼슘, 비타민 D, 여성 호르몬 제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부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처방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 하나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과는 골 흡수를 담당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골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골수에서 칼슘 유침되는 것을 억제하고 골절 발생을 감소시켜줍니다. 투여 경로는 경구로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간격은 매일 치료, 주 1회 치료, 월 1회, 연 1회 주사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구 복용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공복에 복용하여야 하며 씹어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복용 후 30분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골다공증 환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처방하여 복용하십니다. 실제 환자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여성 70세 환자분으로 55세 때 폐경을 하셨고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중은 약간 과체중이셨고 술, 담배는 하지 않으셨지만 야외 활동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 진단 기준치인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마이너스 4.1로 측정되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분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햇빛 노출을 위해서 적당한 야외 활동 및 운동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골밀도 검사를 재시행하였습니다. 1년 뒤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기존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4.1에서 마이너스 3.8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72세 남성분이셨고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체중은 정상이셨으나 흡연을 하시고 술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기준치인 마이너스 2.5보다 훨씬 적은 마이너스 3.5로 측정되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칼슘과 비타민 D,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처방받으셨고 1년 뒤 검사를 계획하였으며 그 사이에 금연과 금주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골다공증 환자 증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요. 흡연은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 금연을 실천합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낙상에 주의합니다. 골밀도 검사와 골다공증 약 처방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기까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조기 검진을 하시어 건강한 뼈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